네, 안녕하십니까. 봉준호 감독 얘기로 시작해야죠. 네.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 좀 정리해 봅시다. 네, 프랑스도 칸느 영화제가 이제 자신들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그 권위 있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시상식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화 시장까지 같이 열리는 그 영화 시장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시상식과 시장이 그 동시에 함께 열리는 유일한 세계 영화 축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보통 세계 3대 영화 축제로 불리는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 비해서 그 작품성도 그렇지만은 이 상업성 측면도 비중을 굉장히 두는 영화제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 하면은 이 작품성과 상업성이 함께 인정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이 예술성, 대중성을 함께 갖춘 감독이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방송 매체 신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만 되면은 이제 이 칸느 소식으로 이제 뒤덮는데 올해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특히 그 대상작이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으로 결정됐다. 이 소식을 전하는 많은 매체들이 그 한국 최초의 황금 종려상 수상이다. 이 사실. 네. 그다음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계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요. 사실 이번 봉준호 감독의 수상은 본인은 소감에서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칸네에서 워낙 좋은 평가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르몽드지죠 일간지 26일 기사에서 수상 당시 모습을 스케치한 그런 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특히 영화제에서 그 세네갈 출신의 프랑스 감독이 또 경쟁자였거든요. 네. 마티 디옵이라고 하는 감독인데.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그다음에 디옵 감독의 아틀란티스가 경합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실제 마지막 황금 종려상 그다음에 그랑프리 이 두 개만 남았을 때 실제 봉준호 감독하고 디옵 감독 두 사람만 주요 후보자 중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둘 중에 한 명이 황금 종려상, 나머지 한 명이 그랑프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기도 했었다. 네. 이런 것들을 르몽드에서 그 스케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랑프리라는 게 2등상이에요, 그럼? 예, 예. 근데 보통 그랑프리가 1등으로 그렇죠. 불려지는데 보통 그랑프리 하면 1등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원래 칸느에서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황금 종려상에 그랑프리를 또 1등이라고 불렀다가 또 바뀌었다가 이랬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 과거에 그 박찬욱 감독이 그랑프리를 한번 받았었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그랑프리가 2등, 황금 종려상이 1등. 1등 그렇습니다. 그 르몽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72회 칸느 영화제는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처음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날로 기억에 남게 됐다. 이렇게 적었고요. 예. 물론 그 디옵 감독의 아틀란티스가 2등에 해당하는 그랑프리 상을 받게 됐다 소식도 같이 전했고 르몽드와 함께 역시 권위 있는 일간지죠. 르피가로 전원 만장일치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 수상자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 없는 작품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극찬이네요. 그렇죠. 극찬입니다. 극찬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영화 기생충이 사회적 풍자와 서스펜스를 놀랄 정도로 능숙하게 혼합한 영화다 이렇게 피가로가 평가하면서 앞서서 그 설국열차가 열차의 긴 그 수평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계급 투쟁이었다면은 기생충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수직적인 가난한 자들의 수직적 계급 투쟁이다 이런 해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프랑스 말고 다른 나라 언론들 평가는 어때요? 그 벨기에 드모르겐이라는 신문 27자 기사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황금 종려상이 봉준호 감독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상이다 이렇게 역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 봉준호 감독의 이 작품은 불타는 사회적인 비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유머,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평론가들 사이에서 봉준호가 곧 하나의 장르다. 네.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봉준호 감독 본인도 굉장히 그 평가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호러물, 코미디, 아니면 사회고발, 어떤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장르에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혼합되고 종합된 작품 형태라는 건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그래서 드 모르게는 이 영화를 미래의 대중이 가장 좋아할 영화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중국의 언론입니다. 팽베이 신문이 26일자 기사에서 이번 칸느 영화제에서 기생충은 유일하게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은 영화고 나머지 수상작들의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영화가 역사를 다시 썼다 이런 평을 했고요. 네. 역시 중국입니다. 북경 청년보 봉준호 감독은 헐리우드식 영화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문희보 봉준호 감독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 하면 뭐 전통적인 영화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프랑스 내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은 어느 정도예요? 이미 영화를 좀 좋아한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한국 영화가 낯설지 않은 그 작품들을 통합니다. 그 피가로 신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사 내부에 있는 부분인데 예. 1990년 말부터 한국은 재능 있는 영화인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기생충 작품 역시 그런 한국의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신문은 이미 앞서 2004년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에 황금 종려상을 받지 못했던 거 그리고 지난해 이창동 감독 역시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수상에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면서 예. 이번 작품의 황금 종려상 수상은 일종의 한국 영화의 서력이 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해 칸느 영화제에서 우울한 가족이 배경이 되는 일본 영화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어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상영이 됐죠. 소개됐죠. 예,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그 예를 들면서 아시아 영화가 현재 가장 흥미진진한 영화 중 하나라는 것을 이번에 역시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년 연속 아시아 영화가 황금 종려상이네요. 그렇죠. 네. 자, 또 다른 소식 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죠. 많죠. 예, 학부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에도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실 운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중국 언론이 고발한 건데요. 한국의 대학들이 중국인들을 위한 학위 공장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환구시보가 지난 21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박사과정을 위해서 한국을 찾은 중국인 유학생이 총 3,636명이었는데 야, 박사과정만 3,600명이 네, 넘어요. 많이 오죠. 근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다는 건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석사 출신의 교수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교수. 네, 중국의 대학 교수 가운데에서 지금 24% 정도만 박사 학위 소지자고 그 나머지는 석사 이하의 학위 소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대학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교수들의 학위 수준을 높여라 하는 그런 그 대학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위를 좀 빨리 급하게 따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학위를 좀 쉽게 따고 싶어 하는 이들과 또 이들을 수용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한국 대학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은 그냥 등록금 수입만 올리고 박사 학위는 남발한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박사학위를 따려는 수요를 한국 대학이 다 수용을 하게 되면서 학사 운영, 그다음에 논문 심사 이런 것들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런. 뭐 전문 브로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는데 예. 실제로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 한 모 대학교는 중국인 박사 유학생들을 유치한 뒤에 보통 한 학기가 4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4개월 한 학기 과정을 단 12일 만에 끝낼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교육부 측에다가 앞으로 한국 학위를 신뢰해도 되겠느냐? 그러게요. 라는 취지의 항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사회 전체, 중국 학계 전체에서 한국 대학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나빠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잠깐 사이에 방심하면. 그래서 이 신문도 학위 공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겠죠. 사실 뭐 대학이 그 학문과 양심을 고민하면서 이 바깥 세상을 보고 좀 꿈을 다지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졸업을 해도 내 대학이 내 지성의 원천으로 이렇게 남는 건데, 또 외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모국으로 돌아가면은 또 자기 각자 분야에서 지한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게 또 국제사회로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대학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론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중국 언론이 이런 걸 고발한다. 참 부끄럽네요. 네. 또 다른 소식은요. 영국의 텔레그래프지가 한국군이 생체 모방 군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난 13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향후 전장에서 그러니까 새, 뱀, 또 이 해양 생물, 곤충, 이런 동물들의 특성을 모방할 수 있는 차세대 군용 로봇을 개방 중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허허.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신문은 이런 로봇의 개발 이유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군 복무를 할 남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군대는 기술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초기 단계로 정찰 활동,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조류형 로봇, 그다음에 수중 유형 로봇, 그다음에 또 좁은 공간을 이렇게 접근하기 위한 뱀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이 신문이 설명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방 업무 외에도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서 탐색 구조 활동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유럽에서는 그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 선거가 어떤 이슈,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럽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난민 대책, 이게 너무 정부가 안일하다,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많죠. 예,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구구파들도 득세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극우파가 득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그 2015년이었죠. 그 난민 대란이라고 불리는 거, 아주 많은 난민이 독일로, 그다음에 그 당시에 메르켈 총리가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많이 받아주기도 했었고. 예. 근데 그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정치적으로 메르켈 총리도 타격을 입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 단위의 선거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난민 대란 그 이후에 민심이 어떻게 흘렀을까, 이게 이제 여론 추이가 굉장히 궁금했던 선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의 물론 그 브렉시트 결정이고, 사실은 영국은 이번에 선거를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참가했죠. 예, 왜냐하면 원래는 3월 말에 나갔어야 되는데 안 아직 나갔고, 뭐 종결이 안 됐으니까. 예, 10월에 나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아직은 이유죠. 네, 아직은 이후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 뭐 떨떠름하게 참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도 참가했고, 영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국민 민심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한 난민 대책을 내세우는 극우 세력이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고, 네. 뭐 우려할 만큼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예.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을 했죠. 그러니까 2014년 선거에 비해서 많이 약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약진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이 돼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보통 그 극우 세력이 그 유권자들의 특징이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 그러니까 잘 드러내지 않는 습성이 또 있죠. 예.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극우 세력들도 그걸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예상을 넘는 정도는 아닌 걸로, 아니었다. 예, 그렇게 나와가지고 사실 그 극우 세력에서는 굉장히 내심 좀 실망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난민 이슈가 아니라 다른 거였나요? 예, 왜냐하면은 난민 이슈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그때 이후로, 그때가 제일 심했고요. 2015년이 가장 심각했고, 그 각국 정부들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혼란스러워했었습니다. 예. 현재는 많이 안정된 상태고요. 사실상 난민 문제를 지금 그 유럽이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관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물론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기승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돼가는 추세고, 그것보다는 이번에 저도 예상 이상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뭐였냐면은 바로 기후 변화를 비롯해서 지구의 환경 문제, 예. 이게 아주 큰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이 약진한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의 이번 약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유럽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세력, 물론
많이 약진했죠. 근데 예상 정도 했다면은 예. 녹색당의 경우는 특히 이제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진보 진영만 놓고 보자면은 1당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요. 예, 과거에 90년대나 2000년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3인주의가 그랬죠. 제일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약 그 코뮤니스트가 좀 몰락하더니 2000년대 들어오고 사회당이 몰락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녹색당이 1당을 물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번에 가장 특징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녹색당이 전체 진보에서 제1당이 됐다는 거. 그만큼 이 환경 문제를 이제는 그 먼 미래의 어떤 물론 환경 문제 좋지만은 당장 시급한 문제는 민생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럽이 부럽습니다. 네. 역시 유럽은 앞서가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뉴스를 봐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당장 떨어지는 어떤 영향 이런 건 없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고 지구를 어떻게 볼 수 이들은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